헝가리에는 지금도 일부 사람들이 맥주잔을 부딪히며 건배하는 것을 꺼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8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헝가리는 헝가리 혁명을 통해 독립을 시도했지만 결국 오스트리아 제국에 의해 진압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혁명을 이끈 헝가리 장군 13명이 처형된 뒤 오스트리아 군인들이 승리를 축하하며 맥주잔을 부딪히며 건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헝가리인들은 그 장면을 잊지 않기 위해 150년 동안 맥주잔을 부딪히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이 150년 약속은 1999년에 끝났지만 오늘날에도 일부 헝가리 사람들은 역사적 기억을 존중하는 의미로 맥주잔을 부딪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현대의 젊은 세대는 서로 잔을 부딪히며 건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화는 한 나라가 역사적 사건을 얼마나 오래 기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각 나라의 문화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 나라가 지나온 역사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결혼한 사람들의 손을 보면 대부분 반지는 왼손 약지에 끼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왼손 약지일까요? 사실 이것은 한국 전통에서 시작된 풍습이 아닙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결혼 반지를 끼지 않았습니다. 결혼의 증표는 반지가 아니라 혼례의식과 예물이었습니다. 현재 결혼 반지 문화는 서양에서 들어온 풍습입니다. 고대 로마 사람들은 왼손 약지에서 심장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혈관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사랑의 정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약속하는 반지를 왼손 약지에 끼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모든 나라가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는 것도 아닙니다. 독일과 러시아 등 일부 나라에서는 지금도 오른손 약지에 결혼 반지를 낍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현대의학에서는 그런 혈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결혼 반지를 왼손 약지에 끼는 이유는 과학 때문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사랑의 상징 때문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존재하지 않는 혈관의 전설을 따라 평생의 약속을 손가락에 끼고 있습니다. 사랑의 정맥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믿음은 오늘날 낭만적인 문화로 남았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점심 무렵이 되면 가게 문을 닫고 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스타라고 불리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더워서 생긴 낮잠 문화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스페인 사람들 중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낮에 강한 햇볕 아래에 일하는 것은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가장 더운 시간에는 쉬었다가 해가 조금 기울어지면 다시 일하는 생활 방식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베트남도 비슷합니다. 베트남은 덥고 습한 날이 많아 한낮에는 체력 소모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금도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낮잠 자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의외로 일본에도 이네물이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 덕분에 회의 중이나 전철 안에서 잠시 조는 것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일하거나 공부하다가 피곤해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죠. 즉, 스페인은 뜨거운 햇빛 때문에, 베트남은 덥고 습한 기후 때문에, 일본은 과로 문화와 긴 노동 시간 때문에 각기 다른 이유로 낮잠 또는 짧은 수면 문화가 발전한 것입니다. 네덜란드에 가면 밤인데도 집안이 훤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 왜 커튼을 안 칠까요? 가장 유명한 이유는 네덜란드의 개신교 문화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정직하고 숨김없이 사는 삶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집안을 굳이 가리지 않는 모습이 우리는 떳떳하다라는 의미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환경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북유럽은 햇빛이 귀한 편이라 빛을 최대한 들이기 위해 창문을 크게 만드는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커튼을 활짝 열어두는 집이 많아진 거죠. 한국에서는 보통 밤이 되면 커튼부터 치는 집이 많죠. 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길을 걷다 보면 거실, 식탁, TV 보는 모습까지 그대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지인들에겐 아주 자연스러운 풍경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닫힌 문보다 열린 창문이 더 익숙합니다. 같은 집 문화도 나라가 달라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맥주 축제, 독일의 옥토버페스트. 그런데 놀랍게도 이 축제는 원래 맥주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1810년 당시 독일 바이에른의 루트비 왕세자와 테레제 공주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왕실은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민헨 시민들을 초대했고 거대한 축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행사의 마지막은 넓은 들판에서 열린 말 경주였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결국 다음 해에도 같은 행사가 열렸고 시간이 흐르면서 축제 규모는 점점 커졌습니다. 농업 전시회와 공연, 놀이기구 등이 추가되었고 사람들은 맥주를 마시며 노래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어느새 맥주는 축제
축제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옥토버 페스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맥주 축제로 성장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옥토버 페스트, 10월의 축제라는 이름과 달리 실제 축제는 대부분 9월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10월은 추워서 날씨가 더 좋은 9월로 일정을 앞당겼기 때문이죠. 오늘날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옥토버 페스트, 하지만 그 시작은 맥주가 아닌 한 왕실의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은 꽃을 선물할 때 몇 송인지 신경 쓰나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꽃 개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러시아에서 꽃을 보통 홀수로 선물하기 때문입니다. 한 송이, 세 송이, 다섯 송이처럼 말이죠. 반대로 짝수꽃은 장례식이나 추모 문화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짝수 꽃다발을 주면 상대가 놀라기도 하죠. 이 문화는 오래전 슬라브 전통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숫자에도 의미가 있다고 믿었는데 짝수는 끝남과 완성을 의미했고 죽음과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홀수는 계속 이어지는 생명, 그리고 행운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홀수꽃을 주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거죠. 이 문화는 지금도 우크라이나나 벨라루스 같은 일부 동유럽 지역에도 남아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꽃 문화는 숫자에도 의미를 담아 살아가던 오래된 정통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멕시코에는 죽음의 날이라는 독특한 축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해골 분장을 하고 거리 축제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묘지에 찾아가 고인을 기리는 시간을 보내죠. 신기한 건 분위기입니다. 슬픔보다는 축제에 더 가까워요. 멕시코 사람들은 죽은 이들이 다시 가족을 찾아온다고 믿으며 좋아하던 음식도 준비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끝이 아니라 함께 기억하는 날로 생각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년 미국 뉴올리언스에서는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거대한 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마르디그라. 화려한 퍼레이드와 가면, 그리고 끝없는 파티로 유명한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는 원래 놀기 위해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르디그라는 프랑스어로 기름진 화요일이라는 뜻입니다. 수백 년 전 가톨릭 문화권에서는 부활절 전에 사순절이라는 금욕 기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 음식과 술을 절제해야 했죠.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날 남은 음식을 먹고 마지막으로 마음껏 즐기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르디그라의 시작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도 사실 같은 뿌리에서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둘 다 사순절 전에 열리는 축제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발전했습니다. 마르디그라는 가면과 화려한 퍼레이드 문화 중심이 되었고 오늘날에는 뉴올리언스를 대표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거리 축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시작했지만 뉴올리언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영화를 보면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자주 나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죠. 날씨가 좋네요.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걸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짧은 대화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이걸 스몰 토크라고 부르는데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볍게 분위기를 여는 문화에 가까워요. 그래서 오늘은 덥네요. 비 엄청 오네요. 같은 날씨 이야기가 가장 흔한 시작이 됩니다. 왜 하필 날씨 이야기일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가장 안전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돈, 개인 이야기는 부담스럽지만 날씨는 누구에게나 편하게 공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영화 속 카페나 거리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끼리도 자연스럽게 말을 주고받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스몰 토크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나는 당신에게 적대적이지 않다 라는 사회적 신호에 가까운 문화인 겁니다.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말마다 잔디를 깎는 사람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집 앞마당에서 잔디를 깎는 기계를 밀고 있는 장면 한 번쯤은 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취미만은 아닙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잔디를 너무 오래 방치하면 실제로 벌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도시에는 잔디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잔디가 너무 길게 자라면 해충이나 쥐가 숨어들 수 있고 건조한 지역에선 화재의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되지 않은 잔디는 동네 경관을 해친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정 높이 이상 자라면 시청에서 경고장을 보내고 계속 방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시청이 직접 잔디를 깎고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외 지역에서는 주말마다 잔디를 깎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지역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잔디 관리가 생각보다 중요한 생활 규칙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잔디 깎기에는 의외의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약속 시간보다 늦으면 실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베네수엘라에서는 오히려 너무 정확히 도착하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집으로 초대받는 자리에서는 10분에서 15분 정도 늦게 오는 걸 더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최자가 아직 준비 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정확하게 도착하면 오히려 상대를 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칼같이 시간 지키기가 예의라면 베네수엘라에서는 조금 여유 있게 오는 문화가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 회사 미팅이나 공식 일정은 시간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구 모임이나 파티에서는 시간보다 분위기와 여유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약속 문화라도 나라에 따라 기준이 완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브라질 리우 카니발.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축제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거리에는 음악이 울려 퍼지고 수많은 사람들은 밤새 춤을 춥니다. 거대한 퍼레이드 차량, 화려한 의상, 그리고 삼바 음악까지. 처음 보는 사람들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축제 사실 오래된 종교 문화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리우 카니발의 시작에는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사순절은 기독교 문화에서 약 40일 동안 절제와 금식을 하며 보내는 시기입니다. 예전 사람들은 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음껏 먹고 즐기며 큰 축제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브라질 특유의 음악과 춤 문화가 더해졌고 지금의 리우 카니발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특히 브라질을 대표하는 삼바 공연은 카니발 상징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축제가 시작되면 리우의 거리는 거의 잠들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열기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뜨거운 축제를 보기 위해 브라질 리우를 찾고 있습니다. 화려한 춤과 음악으로 가득 찬 리우 카니발. 하지만 그 시작에는 오래된 종교 문화가 숨어 있었습니다. 인도의 대표 축제인 홀리 축제입니다. 매년 봄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서로에게 알록달록한 색가루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 축제는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홀리 축제의 시작은 아주 오래전 전설에서 비롯됩니다. 옛날 한 왕은 사람들에게 자신만 숭배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에 반발했고 왕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리한 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선과 악의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악한 계획은 실패했고 선한 믿음에 승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커다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축제는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 봄의 시작을 축하하는 날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행복과 희망을 상징하는 색가루를 서로에게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분도 직업도 잠시 잊은 채 모두 함께 어울렸습니다. 오늘날 홀리 축제는 인도를 대표하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가루 속에 새로운 시작과 화합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서로에게 색을 뿌리며 봄을 맞이하는 겁니다. 화려한 가면을 쓴 사람들이 도시 전체를 가득 메우는 축제.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가면 축제는 왜 시작된 걸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특별합니다. 중세시대 베네치아는 유럽 최고의 무역 도시였지만 귀족과 평민의 신분 차이가 매우 엄격한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축제 기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자신의 신분을 숨겼습니다. 귀족도, 상인도, 평민도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었죠. 덕분에 평소에는 만나기 어렸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어울리고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가면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신분과 계급을 잠시 내려놓게 해주는 특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자유로워진 나머지 도박과 사기, 각종 범죄까지 늘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정부가 가면 사용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축제는 한동안 사라졌지만 1979년 다시 부활하며 세계적인 축제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베네치아 사람들이 가면을 쓴 이유는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분의 벽을 허물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쩌면 사람은 얼굴을 가렸을 때 가장 솔직해지는지도 모릅니다. 스페인에서는 저녁을 굉장히 늦게 먹습니다. 한국은 보통 7시면 저녁 식사 시간인데 스페인 사람들에겐 아직 이른 시간입니다. 실제로 저녁 식사는 밤 9시에서 10시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거리와 식당이 더 활기차지죠. 한국인 관광객들은 적응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대신 스페인은 밤 문화가 발달해서 가게들도 늦게까지 운영하는 곳이 많아요. 늦은 저녁 때문에 밤에도 여유롭게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에서 밤 10시면 늦은 시간, 하지만 스페인에서는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한 잔의 차를 여러 사람이 같이 마실 수 있나요? 아르헨티나에서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그 차의 이름은 바로 마테차입니다. 특이한 건 한 사람이 마신 뒤 그 컵을 그대로 다음 사람에게 넘긴다는 점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조금 놀라기도 하죠. 하지만 아르헨티나에선 이 행동이 친밀함과 우정을 의미합니다.
이 문화는 오래전 남미 초원에서 생활하던 가우초 문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넓은 초원을 이동하던 사람들이 물자는 부족했고 하나의 음료를 함께 나눠 마시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테차를 돌려 마시는 행동은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친구나 가족끼리 마테차를 나누는 건 매우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결국 마테차 문화는 혼자 살아가기 힘들었던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흔적이었던 겁니다. 술자리에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건배입니다. 위하여 짠! 하며 잔을 부딪히는 모습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같은 건배 문화는 원래 한국 전통 음주 예절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은 술을 마셨지만 지금처럼 술잔을 부딪히며 건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수작이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술을 권하고 잔을 주고받으며 예와 정을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건배를 하게 된 걸까요? 건배의 정확한 기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서의 유럽에서는 독사를 경계하던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잔을 부딪혀 술을 서로 섞이게 함으로써 상대를 믿는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완전히 증명된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의 건배 문화 역시 근대 이후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널리 퍼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의 수작 문화와 오늘날의 건배 문화, 형태는 달라도 사람들은 잔을 드는 이유는 비슷했던 셈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부딪히는 것은 술잔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였을지도 모릅니다. 덴마크에서는 부모가 아이 이름을 완전히 자유롭게 지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승인한 이름 목록 안에서 아이의 이름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죠. 너무 특이하거나 놀림받기 쉬운 이름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목록에 없는 이름을 원한다면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이나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들도 이름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름 규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도에서는 오래전부터 손으로 식사하는 문화가 발달했는데요. 오른손은 식사, 인사, 물건 전달처럼 깨끗한 행동에 사용됐고 왼손은 개인 위세 용도로 사용되면서 불결한 손이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서는 음식이나 돈을 왼손으로 건네면 실례가 될 수 있어요. 외국인들은 모르고 왼손으로 사용했다가 당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문화는 인도만이 아닙니다. 중동과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도 비슷하게 남아있어요. 해외여행에서는 작은 손짓 하나도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선거 때 후보자 이름을 직접 손으로 적어 투표합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신기하죠. 한국처럼 번호를 찍는 방식이 아니라 투표용지에 직접 이름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한때 이런 말까지 퍼졌습니다. 글자 하나 틀리면 무효표가 된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사실은 아닙니다. 실제 일본 선거에서는 누구를 찍었는지 명확하면 한자를 조금 틀리거나 히라가나로 적어서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발음이 같거나 특정 후보를 분명히 가리키면 유효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애매할 때입니다. 비슷한 이름 후보가 있거나 누구를 쓴 건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그 표는 실제로 무효표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일본 선거의 핵심은 완벽한 정자 표기보다 누구에게 투표했는지가 명확한가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투표 방식도 나라에 따라 이렇게 크게 달라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일본에서는 혼자 밥을 먹는 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일본에는 혼밥 전용 식당이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혼자 먹는 손님이 더 흔한 곳도 많아요. 심지어 1인 고깃집도 발달해 있습니다. 혼자 고기를 구워 먹는 문화도 자연스럽죠. 혼자 가는 1인 노래방 문화도 유명합니다. 일본은 혼자 있을 시간을 존중하는 문화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혼자 밥 먹거나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걸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아직 어색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본에서는 아주 평범한 일상입니다. 일본에는 메타보법이라고 불리는 건강 정책이 있습니다. 2008년 일본에는 대사증후군을 줄이기 위해 40세에서 74세 성인 허리둘레를 매년 검사하기 시작했죠. 기준은 남성 약 85cm, 여성 약 90cm. 기준을 넘으면 식단 상담이나 건강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알려진 것과 달리 개인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는 건 아닙니다. 일본은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건강 관리를 강화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에서는 차가운 물보다 뜨거운 물을 더 자주 마십니다. 중국 전통 문화에서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건강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름 무더위에서도 뜨거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찬물은 소화와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식당에서는 물을 달라고 하면 뜨거운 물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물, 여름에도 즐겨 마실 수 있나요? 중국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준 선물이 오히려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시계입니다. 중국어로 시계를 준다는 표현이 장래를 배웅한다는 말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에게 시계를 선물하면 죽음을 떠올린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손수건도 조심해야 합니다. 예전 중국에서는 이별이나 눈물의 의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인 사이에서는 헤어진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죠. 신발 선물도 애매합니다. 중국어에서 신발의 발음이 멀어지다는 느낌과 연결되기도 해서 상대를 떠나보낸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꽃도 아무거나 주면 안 됩니다. 특히 흰색이나 노란 국화는 장례식에서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한국처럼 예쁜 꽃다발이라고 생각했다가 분위기가 싸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선물이어도 나라가 달라지면 의미도 달라집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책을 가장 많이 주고받는 나라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에는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책을 선물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전통은 요울라보카 플러드, 즉 크리스마스 책 홍수라고 불리죠. 왜 이런 문화가 생겼을까요? 이유 중 하나는 아이슬란드의 긴 겨울 때문입니다. 겨울이 되면 밤이 길고 날씨도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책 읽는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여기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상황도 영향을 줬습니다. 당시에는 수입 물건이 부족했지만 책은 비교적 만들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책을 선물 받고 따뜻한 음료와 함께 밤새 책을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 크리스마스는 화려한 파티보다 조용한 독서의 밤에 더 가까웠습니다. 태국 여행 갔을 때 절대 돈 밟지 마세요.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태국은 왕실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동은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집니다. 태국 지폐에는 국왕 초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태국 형법 왕실 모독죄는 왕, 왕비, 왕세자 등 모욕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NS나 댓글이나 게시물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도 조심해야 합니다. 실수만으로 바로 처벌받는 건 드물지만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국에서는 누군가의 머리를 함부로 만지면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태국 문화에서는 머리를 몸에서 가장 신성한 부분으로 여기는 전통이 있습니다. 불교의 영향과 오래된 문화적 관습 때문에 머리는 영혼과 존엄성을 상징하는 곳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친한 사이라도 상대방의 머리를 허락 없이 만지는 행동은 무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행동도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도 상황에 따라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발은 몸에서 가장 낮고 덜 깨끗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발로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키는 행동 역시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사원에서도 나타납니다. 태국 사람들은 불상 앞에 앉을 때 발바닥을 불상을 향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존경의 대상에게 발을 향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나라가 바뀌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행은 새로운 장소를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식사 중 손을 테이블 위에 두는 것이 예의입니다. 한국과는 조금 다른 문화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관습이 생긴 걸까요? 한 가지 유력한 배경은 중세 유럽 식사 문화에 있습니다. 당시 귀족과 영주들은 낯선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손이 보이지 않으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식사 자리는 단순히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와 외교, 권력이 오가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독살과 암살에 대한 두려움도 존재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손을 보이는 것은 적어도 지금은 위협할 의도가 없다는 신뢰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프랑스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손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의 관습은 수백 년이 지나도 예절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지금도 손이 보이도록 식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예의로 여겨집니다. 식탁 위의 작은 행동 하나도 수백 년의 역사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밥을 먹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프랑스에서는 저녁 식사가 3시간 넘게 이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식사를 단순히 배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의 중요한 문화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사 순서도 꽤 길죠. 에피타이저를 먹고 메인 요리를 천천히 즐기고 그 다음 치즈와 디저트, 마지막엔 커피까지 이어집니다. 중간중간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요. 특히 가족 모임이나 주말 저녁은 2시간에서 길게는 4시간 넘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휴대폰보다 사람과 대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때문이죠.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천천히 먹는 것이 삶을 즐기는 방법이라는 인식도 꽤 강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빨리 먹고 일어나기보다 천천히 먹고 오래 이야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식사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10분 만에 먹는 편인가요? 아니면 천천히 즐기는 편인가요? 핀란드에서는 아기를 유모차에 태운 채 밖에서 재우는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겐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핀란드 사람은 신선한 차가운 공기가 아이의 건강과 수면에 좋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아기들이 더 깊게 잠든다고 이야기하는 부모들도 많다고 합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두는 건 아니고 보온과 안전을 굉장히 신경 씁니다. 이 문화는 핀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북유럽 국가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밖에서 재우는 문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벼운 지식 이야기, 가지야.